그동안 너무 침략의 역사, 침략당한 역사 이런 역사들을 주로 받았는데 육지 중심으로 치열한 역사를 배웠죠.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교수님? 네, 그렇죠. 우리 역사는 육지만이 아니라 해양으로 많이 활발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16세기 이후부터 해양력과 대륙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의문을 표시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도 이미 해양 세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간의 대결. 그리고 19세기 하게 되면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 세력들, 영국을 맹주로 하는 해양 세력 간의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졌고 영국의 바통을 이어받은 미군 완벽한 해양 세력이니까 결국 파워란 측면에서 보면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대결이고요. 우리 속에 있는 해양적 유전자, 문화적 유전자, 역사 유전자 이거를 알아야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3프로TV의 새로 쓰는 한국사, 푸른 한국사, 예. 대륙의 문, 해양의 길이란 주제로 우리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 예. 우리의 역사를 다시 지금 되짚어보고 예. 있는 거죠. 저희가 유라시아 오디세이로 정말 우리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그렇죠. 쭉 살펴봤었는데 한국판 1대1로라고 했죠. 그러네요. 자, 한국판 그런데 1대1. 과연 우리의 역사를 지금 쭉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그냥 영토를 어떻게 누가 더 먹었고 침략을 받았고 요거로만 볼 것이냐,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네.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출발해봤습니다. 윤명철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명철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윤명철 교수님과는 이제 머지않아 유라시아로도 떠나야 되잖아요. 아니, 하루 만에 그냥 매진돼 버렸네. 끝났어요? 끝났어. 좌석 좀 넉넉하게 좀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스케일 크게 좀 하시죠. 두 사람 데려가려 했더니 또 안 되겠네. 예. 매진이니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중앙아시아 10박 11일 결코 짧지 않은 일정인데 정말.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것 분명히 빼놨을 거야, 형이. 형이 안 빼놓을 사람은 아닌데. 아니 나는 그것만 갖고 와. MBC 사장님 허가증, JTBC 사장님 허가증. 진짜. 그거 두 개만 갖고 와. 그거를 두 개까지는 안 한 형이 열을 빠져도 안 잘린다. 근데 분명히 그거만 갖고 와. 잘리면 어떻게 했냐. 매진됐다는 보고를 받고 야, 저 정프로 2% 것도 팔아. 분명히 그랬을 거야. 두 좌석을. 야, 그거 어떻게 하니? 야, 진짜 자, 그래서 어쨌든 너무해. 우리나라는 우리의 역사를 그동안 너무 침략의 역사, 침략당한 역사, 또 영토, 그렇죠. 중국으로부터 혹은 일본으로부터 이런 역사들을 주로 받았는데 육지 중심으로 치열한 역사를 배웠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교수님? 네, 그렇죠. 우리 역사는 육지만이 아니라 해양으로 많이 활발했고요. 누구나 다 이해하겠지만 제가 참 싫어하는 용어가 한반도라는 용어거든요. 왜냐하면 남북국 시대 이후 고려시대 때부터 비로소 한반도가 됐는데 한반도라는 용어로 받아들여도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양활동 활발해지죠. 더군다나 인류의 전 역사 과정을 보면은 저는 물가 문화설을 주장하고요. 최근에 물가 이간설도 나오지만 물가야말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주로 물가에서 먹을 걸 얻었습니다. 농경이 시작된 다음에도 대부분 물가잖아요. 네. 그래야 농사가 되니까. 그렇죠. 강하구뿐만이 아니라 바닷가도 대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사실은 물가, 특히 바닷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해양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단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해양활동이 활발했던 겁니다. 다만 오랫동안 우리가 연구를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은 정말 우리는 해양활동이 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역사는 늘 미래학이듯이 그렇죠. 지금 21세기 해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16세기 이후부터 해양력과 대륙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그것도 사실 의문을 표시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도 이미 해양 세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6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간의 대결. 그리고 19세기 하게 되면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 세력들, 영국을 맹주로 하는 해양 세력 간의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약소국들, 조선도 결국은 식민지와의 단초가 마련됐잖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미국과 소련의 대결도 남들은 보통 이데올로기의 대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를 그대로 계승한 소련은 역시 대륙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해양 진출을 원하고요. 맞아요. 영국의 바통을 이어받은 미군 완벽한 해양 세력이니까 그렇죠. 결국 게임 파워란 측면에서 보면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대결이고요.
남북 간의 경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세계로 열린 해양 국가고요. 북한은 완전하게 고립된 섬이잖아요. 대륙으로도 갈 수가 없었고 그러면 승부는 이미 결정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하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갈등 그리고 동아시아 영토 분쟁 모든 것이 다 해양이고요. 네. 해양은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해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있는 해양적 유전자, 문화적 유전자, 네. 역사 유전자 이거를 알아야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요. 네. 왜 해양 문화가 인류에게 우리에게 중요한가는 제가 철학적 측면에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저 선조들이 뭐 해외로 많이 오갔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게 기록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안 남아 있다면 그걸 지금 우리가 막 어떻게 증명하기는 어렵긴 하잖아요. 네. 그럴 만한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 해양 활동을 증명할 만한 뭐가 좀 있긴 있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많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네. 이 두 사람은 이제 네. 바다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저 내륙 출신들이거든. 그렇죠. 충청도. 네. 저는 이제 부산 부산 출신. 출신이잖아요. 전 대전. 아니, 그러니까 네. 대전 충청도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네. 저긴 또 더군다나 더 오죠. 저긴 충북이에요. 저긴. 네. 우리는 네. 바다 잘 몰라.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바다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두 사람이. 네. 그런 증거가 그걸 진짜 없다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양문의 특성이 있는데요. 네. 무정부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중앙 집권을 하질 않아요. 해양 세력들은. 네. 네. 그런데 한번들은 기록을 남기질 않아요. 대체로 바다 사람들이 글자를 쓰질 않잖아요. 당연하죠. 또 한 가지는 바닷가에 있는 모든 유적들은 전부 다 물속에 잠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적과 유물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네. 문자 기록도 적지만은 그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를 놓고 볼 때도 아주 일찍부터 해양문화가 발달했지만 우리들이 일반의 상상은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만약 7만 년 전에 홍해를 넘나들면서 무역했다는 이론들이 나와요. 고대 근동에서. 그렇죠. 네. 뭐 당연히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렇게 해서 발견됐지만은 네. 우리도 일찍부터 발달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했다는 근데 유적과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섞인 증거들이.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부산에 가면 동삼동 아시잖아요. 알죠. 거기 해먹으러 많이들 가죠. 예. 그리고 그에 보면 조도도 있고 네. 여기서 발견된 유물들이 7,000년 정도 전에 일본 열도의 유물이에요. 큐슈라든가 대마도. 울산에서도 발견돼요. 요즘은 여수 쪽에서 발견되는데 이런 것들은 7,000년 전에 이미 대한해협을 건너서 왔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것들이 대마도라든가 큐슈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제 3일 전에 돌아왔는데 예. 오키나와에도 가게 되면 본도에 나하에서 발견된 유적지에서는 신석시대 우리 유적 토기편들이 발견이 돼요. 그건 좀 늦어요. 한 4,000년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7,000년 정도 아니면 8,000년 정도 전에는 한반도 남부 지역과 대마도 큐슈 북부 지역과는 교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건 중요한 증거들이죠. 그리고 또요. 연해주 북부에서 특히 남부를 출발한 세력들이 쭉 동해안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육지를 걸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배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항구가 될 만한 곳에 탁탁 쓰다 보니까 이를테면 두만강하고 원산 그다음에 오게 되면 어디입니까? 유적이 발견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양양 오산리, 강릉 그리고 쭉 내려오면 울산에 가면 서생포 유적이 있고요. 네. 북의 제주도까지 발견되니까 약 11,000년에서 2,000년 전에 유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서쪽보다는 더 오래전부터 바다를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서해안 지역에서는 비록 현재까지 유물로 봐서는 동해안 쪽보다 늦지만은 네. 아주 일찍부터 사람들이 오고 갔던 것이죠. 그리고 떠나서도 우리나라에 대부분 폐총 분포가 있잖아요. 폐총 잘 아시잖아요. 네. 조경부담. 예, 폐총들은 사실은 지금 발견되는 폐총들은 내륙에 있거든요. 그건 뭐냐 예전 지형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총의 분포들 보게 되면 주로 바닷가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신석시대 사람들이 어업이 매우 활발했구나. 네. 하나 재밌는 얘기 있는데 그 켈프 하이웨이란 학술 용어가 있거든요. 네. 켈프는 주로 다시마 계통을 얘기해요. 다시마 계통, 그 해조류라는 뜻이죠. 북아메리카 끝에서부터 남아메리카 끝까지 인류가 이동했을 때 그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이동을 해요. 네. 육지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로 이동하다 보니까 바닷가에는 뭐가 있겠어요? 물고기들도 많이 있지만은 물풀이 있잖아요. 그걸 켈프라고 그래요. 그걸 다시마 종류인데 하이웨이란 말 쓰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수시로 그걸 먹어가면서 가니까 쉽게 이동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동아시아에서 아메리카를 건너갈 때도 베링해를 건넜다기보다는 사실은 바다를 건너는 거죠. 왜냐하면 알류산 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징검다리 타고 내려면 쉽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네. 세계에서 많이 지금 인정되고 있죠. 우리나라라고 할 사람들이 그런 곳에 정말 진출을 해서 뭔가 예를 들면 뭐 로마 때 막 그 지중해 다 여기저기 도시 건설해갖고 막 이렇게 살았다든지 네. 뭐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막 해양 세력으로서 정말 여러 곳에 무슨 식민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뭐가 전파될 만한 이런 것들 많이 세우거나 이래야 이제 우리의 세력이 해양국가다. 네, 해양국가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렇지는 않았. 또 식민지라는 것 자체를 제가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 우리가 왜 식민지를 건설 안 했다고 생각하죠? 아는 게 없으니까요. 건설한 식민지가 역사책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네. 북쪽과의 관계는 빼더라도 오늘은 주로 해양이니까 예. 한반도 남부와 동해 남부 지역에서 출발한 세력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잖아요. 일본 열도에는 원주민들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예. 조몽인들이라고 해서 지금은 꽤 올라가요. 13,000년까지 올라가는 5,000년, 15,000년까지 보는 경우도 있지만 조몽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7,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갔지만은 BC 3세기 또는 4세기부터는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건너가요. 일본이 대륙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지만 그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이 한반도의 남부해안 그리고 동해 남부해안을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본 열도 건너가서 네.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정복하거나 동화하거나 습합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요이 문화라는 것이 시작되잖아요. 이를테면 벼농사가 시작된다. 네. 철기 문화가 시작된다. 소규모의 정치 세력을 만든다. 그러니까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에 가게 되면 중국 세력에도 국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나라 국자 쓰는 정치 체제들이 많아요. 한 100여 개도 나오고 네. 한 AD 3세기 전반 가면 30여 개 이상이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지역만. 예. 그건 뭐예요? 다 식민지들이지. 여기서 있는 세력들이 네. 거기 건너가서 벼농사와 함께 무기를 가져가서 개척하고 거기서 나라를 건설했다면은 그거는 왜 그렇게 식민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식민지라는 용어 싫어하지만 뭐 알겠습니다. 네. 집단적으로 이주해가지고 가서 네. 개척한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제 예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고구려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부여를 만들었다고 고구려의 식민지는 아니잖아요. 네. 저도 역시 뭐 식민지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하겠습니다만 네. 한반도에서 쫓겨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세력을 이루고 잘 그냥 살았다 요 정도랑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신라에 누가 거기 총독을 보내서 적어도 거기서 뭐 우리 신라 관할에서 뭘 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조공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바쳤다. 근데 우리 그렇다면 이제 약간 식민지 느낌이 좀 나는데 우리가 지배했다. 우리의 행정력이 미쳤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던 살던 사람들이 거기 건너가서 살았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갑질의 향기를 좀 느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네. 그 문제는 복잡하지만은 네. 일단 세계관의 문제인데 이주와 진출과 개척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국이었다가 점점 커지면서 일본 열대 큰 나라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 나라들과 본국에 있는 나라들과는 어떤 형태로 간의 교류 관계가 있잖아요. 초기 단계에서는 이를테면 혈통의식도 있겠고 현실적으로 필요하죠. 보다 우수한 문화라든가 우수한 테크놀로지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주변의 소국들과 싸울 때 하나 든든한 배경도 되고 그 당연히 그들과의 관계는 괜히 깊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본국에 있는 세력들이 일본 열대는 연결된 저는 모자 관계를 보지만 그 세력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학계가 충분히 연구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뿐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네. 지금 식민지가 됐을 경우에 자꾸 로마라든가 네. 저기서 로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좀 다른데 로마 제국이라든가 아니면 근대 위에 그런 식민지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이제 여기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는 늘 기준이 두 가지. 하나는 중국적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중국에서 국가 발전한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로 근대에 시작된 서구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국가라든가 문화라든가 문명이라든가.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은 많은 새로운 학자들이 새로운 이름을 내세우면서 새로 보고 있지만 각 집단마다 그 집단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따로 있어요. 세계관이 따른 이유는 생태 환경이 일단 다르잖아요. 그러면 행동 방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활 방식도 다르죠. 거기에 따라서 세계관 달라지니까 그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처럼 인류적으로 4대 문명권처럼 그렇게 거대한 그 장소에서 거대한 도시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 있고 그리고 문화가 화려하고 가시적인 것 이걸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특히는 우리는 이제 그걸 가장 극복해야 되는데 역사학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식인 전반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우리 지난 강의 때 유라시아 예. 오디세이 때 예. 이 PD께서 저한테 그런 뉘앙스를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시각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시각이 있는 거,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좋은 거죠. 이를테면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학자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혀 다른 거죠. 삶의 양식이. 기준도 다르고 가치를 그렇죠. 재는 척도도 다르고. 그러면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하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관, 밸류죠. 그럼요. 이런 것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결화된 것으로 적용시키게 되면은 그거는 인류 전체를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21세기 새로운 문명 속에서는 이제는 누구나 다 알겠지만은 과거처럼 중앙 집권화된 것도 아니고 정치력이 문화도 해결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구조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시스템화 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시스템. 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이제 다시 평가받을 때가 온 건데 그 노력을 기울이길 바라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문화는 주변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나 중국이나 서구의 잣대처럼 지배하거나 뭐 종속의 관계를 만들거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것이 파워의 부족이라든가 뭐 네. 그런 것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우리는 영향력을 전달하고 끼치는 형태가 달랐을 뿐이다. 그렇죠. 그 파워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포스예요. 음. 힘을 동반하는 포스가 아니고 우리는 그러나 우리 힘을 가지고 그들과 서로가 교류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종속과 이런 그런 논리가 아니라 협력과 조화의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제 해석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대륙에서 건너간 세력들과 현재 있었던 조목들 간의 충돌 흔적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도 이러게 되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성향의 차이였을까요? 그 성향이죠. 그 성향. 그 성향을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고 저는 세계관, 가치관 또 한 가지 행동 양식, 문화 양식과 다르죠. 그 부분은 조금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 그 성향이라는 건 한반도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으면 아 이거 성향이구나 싶을 텐데. 그럼요. 한반도 안에서의 국가는 중앙 집권이기도 아니죠. 하고 아니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한반도 안에서도 왕과 신하의 관계나 왕과 그 주변의 다른 지역과의 지배 관계도 너는 너대로 살고 즉 일본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한반도에 그 먼저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기본적으로 평화주의 내지는 좀 색다른 협력 관계였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세 분한테. 우리가 강력하게 중앙 집권에 대한 국가 체제라고 배우셨죠? 네.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었었죠? 예. 왕이 있으면 왕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됐다고 배우셨죠? 조선시대 때도 왕권보다는 오히려 신권이 더 강할 때가 많았잖아요. 조선시대마저도. 그건 그랬죠. 예, 그거 올라가면 더 그렇죠. 예를 들게 되면은 일단 북쪽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한반도 중부 이남에만 삼한이 존재가 있었잖아요. 삼한. 예. 삼한을 보게 되면 78개 소국이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나름대로 그것은 국의 형태를 띄우고 있었던 거예요.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마한도 있었고 별한도 있었고 진한도 있었던 것이고 이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진국 왕이라고 불려지는 것. 이건 뭐냐면은 중앙 집권화된 체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그 부산이잖아요. 부산, 대구 이런 경우를 볼 때 신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통일국가가 된 거는 아주 늦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요. 6세기 가까워서야 비로소 신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신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지중 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잖아요.
지중 마리칸에서 마리칸은 머리칸이라는 뜻인데 전통 용어잖아요. 근데 네. 왕이 되고 그다음에 이른바 국호도 신라가 되는 거죠.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은 그 이후에도 지방에서 관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독립적 성격을 어느 정도 띄웠다는 것이죠. 아, 지방에도 그 관을 쓴 그럼요. 사람이 있었다. 그거는 전라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만 일대에서도.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중앙집권이 되지 않았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전 똑같다고 봐요. 고조선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네. 중앙집권에 대한 체제가 아니라 지방 분산적인 원래 그리고 저는 크게 세 개 지역으로 봐요. 세 개 코어를 놓고 세 개 코어 지역이 있고 그리고 전체가 느슨한 연맹체를 보는 거죠. 느슨한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려 왕조든 조선 왕조든 상대적으로 길었나 보네요. 그게. 바로 그건데요. 좋은 질문했어요. 한 국가라든가 문화, 문명권이 이를테면 단기간에 성장, 압축 성장론을 지향하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장기 지속을 원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장기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가 맥맥히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조선 원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로토조선. 네. 이건 계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없잖아요. 중간에 약간 두세 번의 못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 남아있잖아요. 중국 지역을 보세요. 매번 왕조 바뀌고 뭐 중국 200년 만에 질서나 중국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질서 정도가 아니라 종족 자체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 단절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볼 때 중국이란 커다란 메커니즘 강력하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역사를 보면 정말 비참한 거죠. 그리고 공동체 의식도 적거나 없고 우리는 다른 거죠. 문화의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는 너무 속된 말이지만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달리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구나. 네. 아까 근데 이제 장기 지속을 한 많이 가지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릴 게 네.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를 좀 지향한다. 네. 뭐 외를 점령해서도 약간 저 전쟁의 흔적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삼국으로 나눠서 무지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네. 그 몽촌토성 뭐 그쪽에 보면 뭐 아차산에서 계속 쏴대고 응? 네. 그렇잖아요. 네. 황산벌에 가면 또 뭐 그러니까 뭐 진짜 우리가 진짜 평화적이냐? 네. 그냥 대외적으로 이게 또 좀 비하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파워가 부족해서 네. 수동적인 평화주의자 아니냐. 네.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지금도 무지하게 호전적이잖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막 그 내부적으로 막 들다 싸우는 나라도 많지 않을 걸. 네. 예? 빨간 거, 파란 거 뭐 해가지고. 네. 파란 거 있고. 아니, 참. 뭐 이런다고 뭐 에휴 볼펜은 빨간색이 또 이거. 에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평화스러운 민족인지 난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네. 또 싸울 땐 싸워야지. 그럼요, 당연하죠. 대외적으로 특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적인 것도 역동성과 정적인 걸 같이 합쳐야 된다고.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평화를 지향하지만은 공존을 지향하지만은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정치력과 조직력과 논리력이 뛰어난 중국 세력과 가장 군사력이 뛰어난 유목 세력과 싸우면서도 그들이 수없이 멸망해도 흥망성쇠해도 고구려는 700년 이상 강국으로 있었다고. 그렇잖아요.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강한 집단은 동시에 같이 합니다. 두 가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맨날 싸움했다. 아니 무슨 싸움을 해요. 안 싸웠어요? 아니 그 700년 공존한 기간이 700년이잖아요. 700년 기간 동안에 그리고 큰 전쟁도 아니고 전투잖아요. 그 사이에 그것도 안 싸우냐? 네. 그건 당연하게 싸우는 거죠. 다른 지역과 비교하세요. 이를테면 현재 남만주일 때 우리를 빼더라도 서만주부터 해서 북만주까지 있었던 그런 종족들. 그다음에 중국 내부에서 종족들. 그다음에 우리가 가는 중앙아시아 지역들. 또는 유럽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무슨 싸움을 했어요. 동네에서 톡탁거리는 거지. 저는 그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평화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는요. 조금 전에 수동적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태환경 자체가 굳이 그렇게 적과 대규모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 인구가 부족해요. 뭐예요? 인구가. 왜냐하면 우린 생태환경 자체가 많은 인구가 없어요. 쌀농사를 대규모로 못 짓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살면
다 부족해요. 당연히 그런 세력들과 전면적으로 붙을 이유는 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장기 지속을 하고 평화롭게 산다면은 굳이 불필요한 싸움을 안 하는 거죠. 자꾸 정벌하면서 인구 낭비할 인구가 그렇죠. 없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해요. 고구려 전성기 때 왜 중국 지역을 공격 안 했을까? 공격했다면 그거는 망하기 십상이다. 망하기 아니라 없어졌던 거죠. 우리가 사업할 때도 똑같이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의 어떤 바운더를 정하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항상 부족했구나. 그럼요. 우리나라 산성 체제도 전 그렇게 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역사를 안 보는지 난 참. 들판에서 전면전하기가 좀 어려운 인구였다. 그럼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요동전선도 그렇지만은 압록강 전선을 오게 되면 외부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반도에는. 압록강을 건너게 되면 첩첩산중의 백두대간이 바로 서남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건 거대한 산맥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전부 다 물이 흐르니까 이건 해자예요. 이 해자와 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와요? 못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외적이 못 들어왔던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 6.25 때 엄청났잖아요. 일제시대 때 35년간 지배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19세기 초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세계적 기근 속에 우리 조선도 엄청난 기근이 있었잖아요. 이 아픈 기억이 엉축되다 보니까 자꾸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다른 집단보다 다른 민족보다 고난에 찬 한해 그건 사실이 아니죠. 비교적 전쟁을 사실을 봐는 게 중요하죠. 네네. 아니 우리가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동아시아에서 지금까지 존속한 집단이 우리밖에 더 있어요? 선비적 있습니까? 거란적 있습니까? 여진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돌고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죄송스럽지만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편하게 산 거죠. 내지는 또 뭐 지혜롭게 공교롭게 잘 피해간. 피해간 것이 현명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부딪히면 극적인 방법으로 대승을 거두거나. 아니 우리가 언제 굴복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살수대첩 같은 경우는 막 그럼요. 100배를 이겨버리거나 네. 아니면 매우 비굴하게 그냥 서로 화해해버리고 그러거나 둘 중에 하나였구나. 그래서 네. 항상 고구려와 중국 세력과의 싸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고구려가 대체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고구려 수나라 전쟁 612년, 613년 전투는 세계 제1의 단일 전쟁이에요. 고구려가 이겼잖아요. 당태종군도 결국은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죽고. 그리고 거란 군들이 이 나라 몇 번 왔을 때 우리 부분적으로 공격받았지만 결국 패퇴시켰잖아요. 임진왜란은 우리 농민군들이 의병들이 패퇴시켰잖아요. 그리고 조선이 붕괴해도 우리 백성들이 독립전쟁을 계속 벌였잖아요. 근데 또 누구에 의하면은요. 조선시대 때 그 임진왜란 때 그 의병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요. 굉장히 그 전쟁 기간에 다 통틀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관군이 굉장히 활발하게 네. 했고 우리는 막 관군은 뭐 엉망이었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많다. 이런 해석을 왜 하더라고요. 그러냐면 우리 역사를 해석할 때 조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했고요. 특히나 북한 쪽에서는 굉장히 그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농민군을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동학난이라고 배웠어요. 조금 지났으니까 동학혁명이라고 배웠고요. 조금 있다가는 동학농민전쟁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북한이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급투쟁으로 봤기 때문에 전쟁으로 본 거예요. 네.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민중상한이 들어오면서 부각시킨 건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관군이 전혀 그렇진 않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순 장군이 관군입니까? 의병입니까? 관군이죠. 그럼 당연하잖아요. 네. 그럼 권율 장군, 도원수가 이끈 부대들이 관군입니까? 관군이잖아요. 그래도 그 아주머니들이 많이 도왔죠. 행주치마. 아니, 그거는요. 행주치마 저 얘기 길어지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교수님은 행주치마가 얘기가 좀 아니라 길어질 때가 재밌어. 원래 조선적 전쟁 더 시스템이 재밌어요, 그래요. 행주치마 얘기 좀 해줘요, 교수님. 아니에요. 원래 조선 정치 시스템은 고대부터 끝까지 백성들이
결사항전하는 구조예요. 성벽 구조와 시스템도 백성 전체가 항전하는 구조예요. 성 안에 들어와서 남녀노소 청의 전술을 쓰고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남녀노소가 아이들도 돌을 던지잖아요. 석전놀이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석전놀이 아시잖아요. 돌 돌 던져서 던져서 맞추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 싸우는. 그리고 여인네들이 물 끓여 붓고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행주치마는요. 당연히 우리가 의병이라든가 백성들이 처음엔 관군들이 태페 떠서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역할을 많이 부각시키려고 쓴 건데 행주치마는 원래가 그게 행주예요. 네? 지명이 행주라는 거죠? 네. 지명이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유명한 여자 있지 않습니까? 원날에 가서 성공한 여자 기황후. 네. 네. 행주기 씨예요. 맞아. 거기가 고향 행신이지. 네. 고향 행신이라고 거기가. 그 바로 앞에가 그지. 네. 맞아.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나중으로 넘어가요. 되게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민족성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사랑한다고 해서 저항적인 건 아니에요. 평화를 사랑하자면 불필요한 싸움은 안 하지만 그러나 할 땐 저항하거나 한다. 진출할 땐 진출했죠. 또 이런 말하고 싶어요. 난 정말 이상해요. 고구려를 예를 놓고 보면요. 고구려가 수도가 남만주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현재 환인 지역이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더 북쪽으로 보지만 어쨌든 간에 국내성이 바로 압록강과 붙었잖아요. 420년 동안 도읍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가 고구려의 수도권 핵심 지역이라면은 그럼 나머지 우리가 올라간 중만주 이북, 동만주, 서만주 쪽 이거는 고구려가 진출한 거 아니에요? 고구려가 전성기 때 우리가 말한 광개토대왕 시대 때 영토를 넓혀가지고 크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광개토대왕의 업적들은 그거는 진출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긴 기간 동안 2000년 동안 딱 그때 딱 한 번이니까. 근데 그 정복을 할 때 거기에 저항이 꽤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무주공산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니 저항이 있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투 기록들이 많고요. 고구려도 끝없이 패배해요. 광개토당 직전까지는 고구려가 연나라 세력들에게 계속 패배를 해요. 네네네. 수도권까지도 함락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치고 커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북국 시대가 되잖아요. 그때 발해 문제가 있어요. 발해 문제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데 더 연구가 되겠지만 우리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던 거죠. 야, 근데 진짜 우리 그 뿌리 깊은 우리 민족에 대한 진짜 100% 100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좀 그 왜소하게 보는 그 잠재 의식은 참 안 바뀌네. 막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왜 그렇게까지 한국이 지금 컸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한국이 강대국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네. 뭐 4위, 6위, 10위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 제 드는 자신감을 요즘 사람들은 안 회복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독일 증시보다 시초에 더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제 주로 시청에서 자신감을 회복해요. 주로. 이제 지금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이 드는 세대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아니라 원래가 우리 민족이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가 오늘 일부러 가져왔지만은 이거는 한국인가 한국문화라는 책인데 구한말에 외국인들이 쓴 기록문들이에요. 여기를 보게 되면 그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암울한 시기로 평가되는 그 시기를 본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극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극찬? 그럼요. 거기 그 시기에도 무슨 극찬이 극찬이 있어요? 있어요. 그 시기에. 난 정말 창피한 시기인데 내가 생각할 그럼에도 때.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잘생겼다, 체격이 좋다, 명민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외국어를 빨리 습득하냐, 그리고 친절하다, 인간적이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 시기에도. 그 책에 뭐 어떤 증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조선 후기에 그 사진인지 뭐 기록 그런 거 보면은요. 너무 처절한 것 같아. 그 까매져 있는 그 갓은 그 사람들을 하며 그 저 생활 수준 이런 걸 이거 보면은 네. 야 과연 이게 문명 국가였냐라고 생각할 때 그 시대에 네. 19세기. 네. 19세기 후반기에. 네. 그게 다 조선의 그 진짜 조선의 문제점이죠. 사대와 그 뭐죠 그 중국의 뭐 주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난 진짜 솔직히 조선 사회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그냥 쉽게 정리하면은요.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성리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요.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 같은 나라라는 거죠. 제가 그렇죠. 볼 때. 교조적으로 변한 건데 초기 단계에서 지금 이란 같은 나라. 이란이 아, 얼마나 잘 살았어요. 네.
고려 말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예. 온 나라의 지배하에 권문세족들의 이렇게 불교의 타락.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상주의자 젊은 청년들이 이른바 새로운 이론,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비슷하네,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진짜 교조적 비슷하다. 집단들이에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이데올로기가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신분 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신분. 그러니까 고려보다 훨씬 더 신분 질서가 고착될 수밖에 없어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은 명분을 중요시 여겨요. 명분을 중요시 여기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중국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명나라를 볼 때는 여기가 4대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의존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학자 중심이고 신분과 계급이 고착되다 보니까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업공상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중심이지 나머지 공상은 없는 거예요. 해양은 더더욱 없고 농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지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조세제도, 수시제도를 조세제도에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상업도 안 하게 되고 상업을 안 하게 되니까 교통망도 발달하지 않고 도로도 만들지 않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해양활동은 중요하잖아요. 해양하게 되면은 외국과의 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동아시아 세계 질서가 해금 정책을 취하는 데다가 우리는 외세의존적 성격을 띄우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바다화 하게 되면은 외국 세력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도 있고 외국의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성리학 중심의 조선 체제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배격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조선은 점점 타락해가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명분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광조도 한때는 어떤 특별한 사업 정책을 취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집단이지 마찬가지겠지만 교조적이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식인 위주의 교조적 집단이 되고 그리고 지식하다 보니까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게 되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산업을 만들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사회는 굉장히 비난한 아주 가난한 사회가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들 성격은 우리가 말한 대로 역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적이 되고 그러니까. 빠른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되고 양반 걸음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렸던 그림은 예술은 뭡니까? 전부 다 중국과 아니에요.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나오기 전까지 김홍도의 풍속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시 조선의 4대 부들이 주로 모든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장악하면서 예술도 전부 다 중국이에요. 중국 산천을 그렸잖아요. 중국 인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당시 때는 본인들이 의식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네. 유교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왜곡된. 교조주의자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무슨 각종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네. 유구한 역사 가진 것 같아도 진짜 그렇죠. 얼마 안 된 거래요. 네, 그럼요. 네. 그러나 이제 그리고 그런- 그들의 제사와 네. 고려의 제사, 삼국시대 제사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런 것들 말고도 또 이제 우리가 해양 쪽으로 또 이야기할 부분이 굉장히 또 많다.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교수님과 함께 뭐 그래도 예고 하나 정도만 좀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살짝. 제가 네.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되면은요. 네.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역사를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 그 넓게 본다. 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정치나 외교나 군사 위주가 아니라 주로 생활 문화 중심으로 보겠다. 예. 네. 그리고 공간도 우리처럼 과거처럼 한반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반도와 대륙과 해양을 같이 본다. 네. 그래서 해륙사관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들이 지향했던 정책은 무엇일까? 정책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 그래서 경우에 저는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해륙 정책을 썼다. 고구려가 예, 해륙 정책. 해양과 육지를 육지로 발전의 정책을 썼고 그들이 지향했던 국가의 명칭을 나는 국가의 청태를 해륙 국가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물리망 교통망도 해륙 교통망이죠. 네. 실질적으로 그래요. 인프라가 좀 있었어요? 인프라가 조선 때 없어졌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던 거죠. 특히 배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릴 것은 각 시대별로 각 나라별로 그들의 해양활동 능력 즉 조선술, 항해술 그리고 무역망
그리고 그것이 가진 외교적 실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 그래야지 산업이 그렇죠. 계속한 거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무역이 발달했습니까? 뭔가 과학 기술 그런 것들은 기록이 다 남아 그러니까 있다는 지금 거죠. 우리가 세계 10대 무역국이 되는 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원래 우리 DNA가 그거였던 것 같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조선 세계 1위를 하는 게 조선 500년 동안 단절돼 있던 그 우리 조선의 DNA가 네. 지금 그 발현되고 있는 우리 거예요. 시대 때는 50년 만에. 조선들이 50년 매우 동안. 뛰어났어요. 요만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몽골이 처음에 몽골 남의 온 나라잖아요. 네. 이들이 일단 일본을 원정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1차 때 고려에게 뭘 요구하냐면 선박 900척을 4달 반 만에 만들어라고 해요. 이야. 그 DNA가 정재영 회장한테 그걸 만들었어요. 있었구만. 조선소 지으면서 배 짓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나라가 무리하게 일본 원정을 추진한 것은 고려가 가진 국력, 특히 해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900여 개 전선을 만들어요. 이 자식들이. 300척 전선, 300척 급수선, 300척 경질선. 그 정도로 대형 함대가 갔어요? 그렇죠. 아, 자기들이 배를 갖고 온 게 아니었구나. 아니, 걔 뭐 아니, 어떻게 무슨 배가 갖고 와? 있어. 그리고요, 더 우리가 얘기해볼까요? 그럼 수주한 건가 그때? 그리고 그것도 아닌데. 그몇번 마스가야 마스가. 고려판 마스가. 네. 2차 뭐 이게 되네. 2차 정벌 때 있잖아요. 예. 그때는 우리 군대, 우리 고려온 군대와 항복한 송나라의 군대가 같이 참여하잖아요. 예. 그때 송나라 빼들이 엄청나게 동원되잖아요. 거기는 원래가 양자강 하구 지역이니까 얼마나 조선 문화가 발달했어요. 근데 그 배들은 우리 배에 비해서 좀 약해요. 왜냐하면 원양선이고 목재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2차 원정 때 우리가 가미까지 그랬잖아요. 보통. 예. 신풍. 네, 신풍 그래가지고 다 했을 때 그때 송나라 배들, 송나라에서 동원됐던 다 침몰되고. 옛 남송 배들, 예. 먼저. 그 배들은 침몰. 우리 건 다 귀한. 우리 거는 상당히 많이 보존된 거죠. 원양선이었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원양선은 더 멀리서 온 거라는 뜻인가요? 원양선은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배잖아요. 예. 예. 그거 튼튼한 거 아니에요? 더 튼튼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5세기, 16세기, 쉽게 16세기라고 그러죠. 임진왜란 전을 보면요, 전후를 보면은 우리나라 배가 조선술이 뛰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이순신 장군이 수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일본의 조선술이 무지하게 뛰어났죠.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이미 일본의 배들은 오늘날의 필리핀 지역까지 가고 베트남까지 가고 무역망을 개설했습니다. 근데 가벼워야 되는구나. 예, 그리고 멀리 가려면. 그럼요. 그건 뭐냐면 일본 배들은 원양선이고 일본에서 오히려. 많이 나는 나무는 삼나무고 삼나무는 부력이 좋지만 그 대신에 깨지기가 쉽고 그리고 선박의 내장재는 히노키, 편백나무예요. 아, 이게 두 개 편백나무. 합쳐져서 좋은 배예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배들은 판옥선 아니에요. 판옥선은 뭡니까? 강한 침엽수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아, 나무 질 자체가 우리가 센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배들은 그 대신에 멀리 못 나가요. 예. 그리고 우리 배들은 평조선이에요. 평조선은 원 뗏목 같은 거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제가 뗏목 갈 때도 바다를 나게 되면 뗏목 안 해요. 뗏목 밑에다가 뭘 매달아요. 그렇죠. 그래 네. 파도를 이기죠. 그렇죠. 바로 겁니다. 요트처럼 원양 배들은 이렇게 첨조라고 그래가지고 배 밑이 이렇게 좁아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들은 넓적한 거죠. 그게 파도에는 강한데 외부 충격에는 무지하게 약하겠네요. 약한 거죠. 네. 우리 배는 그래서 이순신은 천재가 노량, 명량, 견내량 같은 양자가 들어가는 여울목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육박전으로 친 거죠. 그리고 포로. 갖다 박아버리는. 일본은요 17세기 초에 자력으로 만든 배가 센다이번에서 만든 배가 태평양을 왕복해요. 어디로요? 어디까지 가요? 일단 멕시코의 아카풀코항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다음에 넘어가서 쿠바에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에스파냐, 다른 배죠. 그쪽 배를 타고 에스파냐까지 갔다가 로마까지 갔다가 와요. 와. 그리고 다시 거기서 배 타고 올라오죠. 이건 팩트예요. 지금도 센다이번에 가면 그 배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관람을 시켜요.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왜 그렇게 탐험 정신으로 4명의 소년을 유럽으로 파견하잖아요. 임진왜란 전후에 전에 오이타현에서. 그런 것들은 다 유럽의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신문에도 나와 야. 있고. 자기가 뭐 일본풍이 또 유럽에서 유행하는 그 게 이후에.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림에서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알아야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일본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학은 사실을 기초로 해요. 그 당시에 그 동아시아의 그 전체 역사에 볼 때 일본이 좀 독특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막 유럽도 가고 막 멕시코도 가고. 아니요, 중국도 이미 유럽 다닌 거예요. 이미 한나라 때 로마까지 사진을 파견하잖아요. 우리만 안 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 해양문화 메커니즘이니까 중국 지역을 거쳐서 중국에 알아서 가는 거니까 갔다 네. 온나 우리가 니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네. 듣고 보고 할게. 늘 해양은 그런데 일본이 15세기쯤 가게 되면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포르투갈 상인들이 왔잖아요. 포르투갈 네. 신부들이.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왔잖아요. 오란다라고 해서. 야. 일본은 그 무렵에 이미 진출해요. 동남아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치앙마이라고 있어요. 태국에. 네네네. 네. 그런데 아유타국 있죠. 그런 데서 국가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일본의 하급 무사들이 참여를 해요. 어허. 그리고 그 당시 때 이미 마닐라에 상관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그 임진왜란 이후에는 정말 빈번하게 일본의 모욕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야. 일본의 해적들이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해안을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척계광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역사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일본의 해군력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의 무리가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더 아임드 머천트, 그래서 무장 상인단이에요. 네네네. 조선은 불가사의한 나라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가요? 참 네. 내성적이었네요. 이해하기 힘든. 네. 제가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죠. 네. 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할 거지요? 여기 네. 인트로덕션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네. 이번에 이제 마지막 멘트인데 그 발해 같은 나라도 해양 활동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려요. 나라 이름에 해가 들어갔으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원래 발해 자체가 우리는 발해 역사를 잘 모르고 있지만 네. 발해 해양 활동력이 뛰어났고 발해는 무역 국가였었다. 제가 아시아의 바이킹이라고 부른다. 왜 동일한 시대에 여기는 바이킹이 있었고 동쪽에는 발해인들이 있었고 장복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해양 활동 능력보다는 발해인들의 해양 활동 능력이 더 뛰어나다. 아 그래요? 이건 제 주장인데요. 나라 이름 자체가 그냥 뭐 바다로 쭉쭉 뻗어가는 거 아닌가? 발해가. 장복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권의 책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단 때 2003년도에 딴목 이름도 장보고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전공자 입장에서 볼 때 발해가 훨씬. 오히려 발해가 더 뛰어난 해활동 능력을 가졌다.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정확하다. 왜? 사료가 남아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몰랐던 미스테리한 우리의 해양 세력으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예. 여러분께 소개를 봅니다. 해드리도록 하죠. 자, 푸른 한국사 대륙의 문 해양의 길 우리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 할 거고요. 여튼 4월달에 교수님과 함께 중앙아시아 가시는 분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네. 신청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티켓 가져가시는 분 잘 다녀오십시오. 네, 아이고. 자, 그러면 따로 빼는 푸른한국사 건데. 저희는 따로 빼는 건데.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 우리의 해양 역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